글쎄요, MB의 조언자 같았는데 MB 정부의 피해자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 황석영 씨가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황석영 씨의 악연,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황석영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극우 세력에게 광주 항쟁 기록과 방북으로 낙인 찍힌 나는 블랙리스트조차 필요 없는 불온한 작가로 지목된 지 오래되어 일상적인 일이려니 하면서 당해오다가 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노골화된 좌우 편가르기 정책은 이렇듯 민주주의에 심각한 퇴행을 초래했다. 글쎄요, 황석영 씨가 이제 어제 저 방송에서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송이 김미화 씨와 함께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인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우 실장님. 네네. 근데 저도 저 화면을 봤는데 기억이 납니다만 황석영 씨가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이제 가까운 사이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죠, 초기에. 자, 그 문제는 조금 그 전으로 되돌려 봐야 돼요. 황석영 씨는 1990년에 미립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당시에 수령으로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많은 어떤 방북 활동을 해요. 돌아오면서 사실은 수영 생활도 오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친북 작가로 이제 찍히죠. 그런데 문제는 황석영 씨 스스로 더 이상 이런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가겠다. 뭔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명박 당시 의원, 현역 의원 시절에 황석영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가면서 이명박 의원한테 많은 어떤 또 이 아이디어를 줘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타이 경제문화연합입니다. 즉 이제 어떠한 대통령도 사실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황석영 씨가 그때 조언한 건 자, 알타이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 문화의 원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기반을 한번 마련해 봐라. 라고 조언을 하니까 MB, 그러니까 이명박 의원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알타이 경제문화연합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죠. 추진하면서 하나의 어떤 자문위원 삼아서 그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어쨌든 감옥에서 이 황석영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석영 씨와 손을 잡고 그것을 한번 실현해보자 해서 황석영 씨가 이명박 의원, 대통령과 이제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때 대단했습니다. 진보 진영 특히 이제 문학계에서는 완전히 또다시 배반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니까 김지아 씨가 사실은 그렇게 70년대 저항신이었다가 80년대, 90년대 넘어서면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 칼럼 하나로 완전히 또 이렇게 전향작으로 낙인 찍혔듯이 이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지금 건국절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건국절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황석영 씨가 그때 함께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주제 더 함께해 줄 최진영 변호사 제 왼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현정 의원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사실 앞서 인터뷰에서는 좌우 편가르기 정책이 노골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2009년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작가로서 황석영 씨는 참 좋아합니다만은 정치적인 행보는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끝과 이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걸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근데 북한에도 갔다 오고 또 거기다 와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중도 실용적인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또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주 실용적인 정부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정부의 어떤 선전에 굉장히 앞장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들 그때 함께 했던 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제 배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입장을 또 바꾸죠. 근데 지금 이제 MB의 그 블랙리스트 나오니까 제일 앞장서서 지금 MB한테 탄압당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과연 이 블랙리스트가 정말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당시 탄압을 받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잠시 그때 MB와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제 와서
본인이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 진상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행보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네. 양 박사님 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 시기가 2009년 5월 시기거든요. 2009년 5월 시기를 되짚어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MB의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댓글 부대와 그 여론 조작 사건들,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미디어 뽑던 그 4대 MB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야당이 그 저항을 하고 있던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되고 야당이 장애 투쟁을 하고 있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황석영 작가가 갑자기 MB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고 그다음에 MB에 대해서 그 중도적 그 생각을 뚜렷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야간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비수를 꽂는 그 발언이었었지요. 특히 이 시기가 강우병 투쟁, 소위 말하는 촛불 집회 1주년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2008년 5월에 촛불 집회가 본격화되었고 그리고 1주년이 되는 시기였고 사실상 이제 이명박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를 그 포기하고 급하게 우회전해서 안정적으로 그 좌파 척결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황석영 작가의 당시의 발언들은 정말 뜬금없고 황당하면서도 진보 진영에서는 그 비수를 찔리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었던 시기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어제 이제 MB 정부 블랙리스트에서 관련해서 좀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황석영 씨가 말이죠. 그런데 이 계속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최준영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말이죠. 이대로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참모들끼리 좀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입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른바 무대응 전략이었죠. 하는 게 얼마나 가는지 좀 지켜보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약간 기류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태를 가만히 둘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본인 스스로도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후문이 나오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이번 주 내 그 2, 3일 내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지만 그 칼날이 지금 예전에 이명박 전 정부의 정무수석까지 했던 지금 정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맞불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강대강으로 그냥 부딪히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치적인 봉합을 될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의 어떤 가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발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님 짧게 여쭤보면 2, 3일 내에 무슨 본인 입장을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입장을 내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MB가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내면 오히려 이 국면에 좀 거의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어쩌면서 이제 MB도 공식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아직까지 뭐 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제는 이제 아직까지 문체부 산하에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단계고 물론 이제 박원 시장이 이제 고발하긴 했지만 이 고발하기 수사를 하려면 아직도 이것도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더군다나 저는 여권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수사의 선상에 올리고 뭐 검찰에 소환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예, 일단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도화선이 된 셈일 텐데 네네. 정치적 셈법이 있다라고 평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재단을 포함해서 유족들 포함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시각이 이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자신들의 어떤 세가 분리할 때 또는 정치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될 때 그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뭐 입에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뭐 이제 지난번 그 선거 때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또다시 뭐 1등하는 후보가 바로 그 뇌물을 먹었던 뭐 대통령의 뭐 측근이었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발언들이 곧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술수였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더 이상 근데 그때 사실은 이것이 고소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그때 조현호 그 경찰청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것이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부분들 특히 정치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고소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이것을 끊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박사님. 네. 근데 정진석 의원도 안 물러서는 것 같은데. 근데 정진석 의원이 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죠. 친이계로서는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친이 이명박계로서는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패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정치보복 대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분위기를 키우고 또 키워야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죠. 원내대표 시절에 그 정진석 의원이 그 5월 달에 봉화 마을을 갑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같이 했던 달리 했던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최고 정책 결정자로서의 대통령은 큰 역사이자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해 갑자기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노건호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 정치에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셈법들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죠. 말을 바꾸는 것도 당혹스러운 부분이지만 정정할 건 친이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했지만 네. 당시에 범친박계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그러니까 자유선진당 출신이고 자민련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이 유화책을 하기 탕평책을 하기 위해서 범친박 쪽에 누구를 좀 해달라 하면서 정무수석으로 끌어들인 게 정석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했었어요. 친이계로 분류할 수 있냐라고 친이계 핵심 출신에게 그 취재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유일한 친이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드리는 말씀. 범자 하나 붙이죠. 범친이. 알겠습니다. 저 이정훈 시장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MB의 조언자 같았는데 MB 정부의 피해자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 황석영 씨가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황석영 씨의 악연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황석영 씨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극우 세력에게 광주 항쟁 기록과 방북으로 낙인 찍힌 나는 블랙리스트조차 필요 없는 불온한 작가로 지목된 지 오래되어 일상적인 일이려니 하면서 당해오다가 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노골화된 좌우 편가르기 정책은 이렇듯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을 초래했다. 글쎄요. 황석영 씨가 이제 어제 저 방송에서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송에 김미화 씨와 함께 MB 정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중도 실용적인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또 뭐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주 실용적인 정부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정부의 어떤 선전에 굉장히 앞장서는 역할을 해요. 뭐 그래서 다들 그때 함께 했던 진보 지정 사람들이 이제 배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어떤 이 입장을 또 바꾸죠. 근데 지금 또 지금 이제 MB의 그 블랙리스트 나오니까 제일 앞장서서 지금 MB한테 탄압당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과연 이 블랙리스트가 정말 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뭐 이해를 합니다. 당시 뭐 탄압을 받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잠시 그때 MB와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제 와서 본인이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즉 이제 어떠한 대통령도 사실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황석영 씨가 그때 조언한 건 자 알타이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 문화의 원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기반을 한번 마련해 봐라. 라고 조언을 하니까 MB, 그러니까 이명박 의원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알타이 경제 문화 연합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죠. 추진하면서 하나의 어떤 자문위원 삼아서 그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어쨌든 감옥에서 이 황석영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석영 씨와 손을 잡고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자 해서 황석영 씨가 이명박 의원, 대통령과 이제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때 대단했습니다. 진보 진영 특히 이제 문학계에서는 완전히 또다시 배반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니까 김지아 씨가 사실은 그렇게 70년대 저항 시인이었다가 80년대, 90년대 넘어서면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 칼럼 하나로 완전히 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인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우 실장이. 네네. 근데 저도 저 화면을 봤는데 기억이 납니다만 황석영 씨가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이제 가까운 사이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죠. 초기에. 자, 그 문제는 조금 그 전으로 되돌려 봐야 돼요. 황석영 씨는 1990년에 미립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당시에 수령으로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많은 어떤 방북 활동을 해요. 돌아오면서 사실은 수영 생활도 오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친북 작가로 이제 찍히죠. 그런데 문제는 황석영 씨 스스로 더 이상 이런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가겠다. 뭔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명박 당시 현역 의원 시절에 황석영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가면서 이명박 의원한테 많은 어떤 또 이 아이디어를 줘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타이 경제문화연합입니다. 또 이렇게 전향작으로 낙인 찍혔듯이 이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지금 건국절 가장 왜 치열하게 싸우는 건국절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황석영 씨가 그때 함께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주제 더 함께해 줄 최진영 변호사 제 왼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현정 의원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사실 앞서 인터뷰에서는 좌우 편가르기 정책이 노골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2009년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작가로서 황석영 씨는 참 좋아합니다만은 정치적인 행보는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끝과 이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걸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근데 북한에도 갔다 오고 또 거기다 와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참여를 하면서